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기발하거나 뛰어나고 재미있는 무언가를 수식하는 말로 요즘 저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들 하시네요. 저세상급이다, 저세상 미모, 저세상 텐션,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언어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저세상이라는 말, 아무 생각 없이 쓰고는 있지만 그 밑바닥에 이 세상엔 왠지 답이 없다 하는 그런 비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헬조선, 또 뭐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이생망, 그리고 저세상까지 젊은 층들이 쓰는 말들이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어린이가 학대받고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치고 지구온난화가 빨라지는 이 세상 뉴스들을 보니 좋은 거는 저세상으로 달아나 버릴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꾸준히 질문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 지금 여기니까요. 6월 5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7분입니다. 지금 막 방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뉴스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 뉴스를 체크하면서 지금 첫 번째 기사를 봐야 되겠습니다. 뉴스피 두 분 자리해 주셨고 저랑 같이 지금 뉴스 보느라 정신 없으신데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영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왜 저희가 그러냐면 지금 오늘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지금 열릴 것인가, 밤새 사실 막판에 어떻게 서로 이야기가 될 것인가의 변수가 놓여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통합당과 함께 본회의 개원을 한다는 뉴스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또 지금 계속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의사 일정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회의가 좀 부적합한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요, 지금 원내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지금 협치가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이 논란 속에서 이렇게 21대 국회가 시작하기를 아무도 바라지 않는데 어떻게 되리라 예상을 하시는지 두 분께서 좀 입장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미래통합당이 오늘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하지 않고 모양새가 좋게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좀 하셨죠.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네. 지금 속보를 보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일단 본회의장 안에서 카메라 앞에서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본회의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의장단 선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8일 날은 상임위원장이 뽑혀야 되는데 예. 의사 일정에 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예결위 나누는 이런 부분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 끝에 일단은 완전히 참석 안 하지 않고 참석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되 그러나 반대하는 의사도 밝히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통합당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어제 3차 추경이 제출이 됐어요. 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추경안이 지금 제출이 됐는데 만약에 국회 일정이 계속 늦어져서 추경안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죠. 그렇다면 이제 네. 뭐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도 야당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국회가 계속 열렸고 그동안 어떤 뭐 협상이 파기되기도 하고 뭐 민주당의 잘못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21대 국회가 지금 문을 여는 시점이거든요. 맞습니다.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들 다짐을 했는데
계속 지연될 경우 통합당도 상당한 비판을 피하기는 그렇죠.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주말 새에 좀 여야 원내대표단 간에 협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향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관련되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또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이 이제 어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지금 남북 군사 합의 이것을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을 했어요. 정부가 지금 대북 전단 금지법 이것을 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세 가지 열쇠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북 전단과 판문점 선언입니다. 이 대북 전단을 최근 탈북민 일부 단체들이 50만 장 정도를 김포에서 대형 풍선에 매달아서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에서 여기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는데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자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 부부장이 예. 담화를 발표했어요. 담화를 발표한 게 그냥 불쾌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네. 파기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예를 들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 수 있다던가 또 개성공단을 완전 철거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남북 군사 합의가 파괴될 수 있다. 즉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얘기한 이유는 네. 과거에도 이 대북 전단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정책의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요. 정부로서는 굉장히 고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2018년 4월 27일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었고 그 내용 안에 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로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쨌든 남북관계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정리해 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백해무익입니다. 어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백해무익이라는 단어가 떠 많이 있었어요? 연관 검색어로 떠나왔는데 네. 이 청와대가 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백해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통일부도 뭐 비슷한 입장인데 예를 들면 이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대북 전단 문제, 삐라 문제를 통해서 2014년에 이 풍선이 날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기억이 북한에서 납니다. 이 고사총을 발사했어요. 이게 지금 북한이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그랬죠. 가장 불안한 주민들이 접경 지역. 북한과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네. 이 주민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긴장감에 고조되면 일단 평소에 하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위협을 느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의 입장은 어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여기서 실효성 있는 제도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어떤 법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키워드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표현의 자유. 표현의 반대하는 자유. 쪽에서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막을 근거가 뭐냐 법적으로 이게 논란이 됐었고요. 네. 예전에서도 그 민주당 소속이던 의원들이 대북 전단 살포 시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수 단체나 또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조치가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법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또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지켜봐야 되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단호하게 말을 한 이유를 보면 네. 북한이 왜 이렇게 대북 전단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반응을 지금까지 계속 보였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풍선이나 아니면 전단 뿌리는 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이 북한의 체제 내부에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지점이 있다. 이를테면은 앞으로 이제 대북 전단의 내용들 보면은 뭐 북한의 어떤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대한 비난도 갔었고요. 가장 최근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날아갔냐면 태영호, 지성호 두 탈북자 당선을 알리는 대북 전단이 또 이제 간 겁니다.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탈북을 해서 탈남을 해서 갔는데 한국에 가서 잘 살고 있고 국회의원까지 한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이 알았을 때 동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사실 이 국경 지역에서 전단을 이렇게 수십만 장을 뿌리다 보면은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아까 그렇죠. 전평론가 얘기했듯이 거기에 응사를 해가지고 총을 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안보의 위기가 조금 증폭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문제는 국회 문턱을 늘 넓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은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탈북민이 이걸 막는 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위자료를 청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패소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지금 뭐 판문점 선언 위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약간의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뭐 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겠다거나 있으나 마나한 군사합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도 그 접경 지역의 상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이 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지피에서의 그 총격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이 이게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 실수냐라고 물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 기분 나쁘니 북남 합의를 파괴하겠다. 개성공단 지금도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에는 심히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남북 간의 평화가 북한 주민만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죠. 네. 남북 간의 평화라는 것은 접경지대를 비롯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국민과 우리 경제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소식을 알리고 남북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실효성이 없는데 오히려 긴장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보수층 내에서도 이거를 뭐 아주 강력히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14년 10월 연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대응 사격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피가 마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4년 10월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한다고 했을 때 누가 막았냐. 민통선 주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왔어요. 이분들을 보수 진보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뭐라고 했냐. 대북전단 말만 들어도 우리는 피가 마른다. 제발 하지 말아달라 이랬었고요. 또 이런 집회를 앞두고 예전에 2018년 5월에는 탈북자단체가 또 이걸 하려고 하니까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또 나서서 막아서 잘못하면 물리적 충돌이 크게 번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라 자칫하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끼리의 갈등만 키울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송의 경우에 왜 대법원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느냐. 국민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강원도 출신이다 보니 접경지대 주민들을 지역이죠. 많이 보게 됩니다. 네. 파주에 있는 분들도 접경지대에 살고 그렇죠. 있죠. 경기도 파주의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파주를 비롯한 지점들이 분단과 위협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접경지대라는 말을 안 쓰고 평화지역이라고 요즘 부르자. 그래서 일부 조직 개편을 할 때도 접경지역 발전 뭐 담당이 아니라 평화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존하는 그런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우선 생각한다면 조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난 개정안도 보면 못하게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떤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화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부에 신고를 좀 해달라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국회에서도 이것을 너무 원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라든가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해서 좀 많이 나왔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경지대 얘기하니까 참 와닿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파주나 연천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거기 사는 주민들은 사실은 바로 접경이기 때문에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항상 두려움을 갖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주변에 보니까 의외로 접경 지역에 땅을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땅을 사러. 그 이유가 한반도 평화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으니 이제 접경지대가 명실상부한 평화지대화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또 요충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가신 분들이 언제 되지? 언제 평화지대가 되지? 라고 얘기하신다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전단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입법으로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이게 또 없어질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도 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선에서 조금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랑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하는 부분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간 동안의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그 9살 초등학생 아마 이 관련 보도들을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실 건데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이제 어제 나왔고요. 경찰이 한 달 전에 사실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 시간으로 볼 때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점에서 만시지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시고 이 아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또 들여다봐야 될지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동학대 문제를 다룰 때마다 아동들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면 이렇게 국회에서 할까? 과연 예. 이렇게 할까라는 참 씁쓸한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어린이는 9살이에요. 근데 네. 이 과정이 너무나 참 말씀드릴 정도로 참혹한데 이 보호자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고요.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버지의 동거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거녀 A씨가 이 비어린이를 벌 주기 위해서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감금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아이가 갇혀 있으니까 화장실을 못 가다 보니 안에서 아마 용변을 놓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더 작은 가방에 아이를 들어가게 했고 방찬 상태에서 또 외출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결국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이전에도 이런 폭행이 있었다라는 지금 조사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사건이 발생한 날이 지난달 5일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아동이 머리가 찢어져서 아버지와 같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해요. 네. 근데 병원에서 이제 의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아이의 손, 엉덩이 이런 데 멍자국이 있는 걸 보고 신고를 했었고 근데 경찰에서 그 아동기관에 통보만 하고 가정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아동보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가 심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줘서 아마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동학대 자체도 굉장히 뭐 비판을 받을 지점이지만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그때 좀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다면 예. 이 사망까지 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신고 의무도 아마 모두에게 있는 걸로 알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의 이제 한 얘기를 언론 보도를 보면 아동보호기관의 의견을 신뢰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아동학대 사고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럼요. 또는 부모들이 왜 우리가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뭐 사랑의 매라던가 훈육으로 교육을 시키면 사실 아동들이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모를 무조건 감싸는 발언. 그래서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도 좀 개정이 되고 우리가 아동학대 나올 때마다 공분했다가 다시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돼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살이면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지금 예. 초등학교 3학년인데 3학년. 그날 네. 사망한 날이 사실은 학교를 가는 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입니다만 모든 목숨이 다 귀한데 이 9살이라는 이 나이가 그 훈육의 이야기가 한 달 전에도 아이를 때려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그때 그냥 방치가 된 이유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가 왜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미운 7살 때려주기 네. 9살 이런 얘기 하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이들인 것이고 그때 사랑으로 길러가는 게 부모이고 아이에게 있어가지고 부모라는 존재는 온 우주예요. 온 우주인데 이 사건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 숨진 아이가 한 달 전에 그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도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아버지랑 분리될래?
떨어질래라고 했을 때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어디로 마음, 가겠습니까? 그 아이의 그 막막함, 예. 나를 때리는 부모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겠다는 그 아이를 결국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안은 계모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계모이면서도 아이들 잘 키우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럼요. 실제로 보니까 친부모, 친엄마 아빠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의외로. 그렇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아동 학대를 찾아보니까 한 9만 4천여 건이 신고가 됐다 그래요. 9만 4천여 네. 건이. 그런데 실제로 처벌받은 거는 9%도 안 된다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이것이 아동 학대가 신고하는 것도 힘들고 신고되더라도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사실은 이 중간에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아이들이 숨을 곳이 없다. 이거는 결국에는 나쁜 부모만 욕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 아닐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 방지를 할 수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키워야 되지 그러네요.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동복지법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아동복지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작용도 있는데 부작용이 뭐냐면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원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네. 아동복지나 보호 이렇게 살펴보면 시설에 있다던가 임시로 어디로 맡겼던 아이들이 대부분은 원래 있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많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대부분 집에 가고 싶다가 엄마 아빠 있고 싶다라는 그렇겠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재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학대 때문에 분리가 돼서 부모가 반성하겠다, 잘 키우겠다 해서 일정 기간 또 아이가 원하니까 보내는데 재학대가 일어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이제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학대 사건을 한번 봤는데 2014년에 한 1,000건 정도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2,500건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갈수록 늘어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학대를 한번 했던 부모한테 그냥 돌려보내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할더라도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실제로 돌아갔을 때 안전한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장 중심의 조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 네. 굉장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핏줄로 묶여진 부모에 대한 환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보호기관이나 복지시설에 있다가 부모에게 돌아가는 경우 아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부모가 필요해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도를 보니까 양육자가 있으면 군대가 면제되기 때문에 친아버지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는데도 필요하기 마치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데려간다던가 또 예. 수급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아동의 선택권이 아니라 부모의 의견이 너무나 중시되는 부모가 데려가면 당연히 잘할 것이라는 일부 인식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선택권이 강화되려면 아동만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실질적인 조사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동복지법도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뉴스를 전할 때마다 사실 그러네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네. 21대 국회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지만 투표권이 없는 아동들에 대한 문제도 좀 좀 깊게 관심을 좀 들여다봤으면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부모가 정말. 아이를 예.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부모도 자격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 자격 없는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되고 정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사후 점검, 모니터링 철저하게 하는 이거는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경제 형편, 부모 직업, 이혼 여부 굉장히 세세하게 캐묻는 그 조사를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비인권적이라고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예. 예, 경기도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아이들에게요. 네. 부모의 직업과 이혼 여부 이런 거를 묻는 학생 기초 자료 조사서를 배포해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항목에 부모의 직업을 적는 거는 물론이고 안 계시는 경우에는 안 계심, 돌아가심, 이혼 등으로 써달라. 그리고 지금의 경제적 형편 어떠냐, 기초생활 대상자이냐,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를 했느냐 이런 걸 세세하게 다 적어내라고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한 반 친구가 조금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무례한 행동을 했어요. 예.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야단을 쳤으면은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텐데 너 내일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했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엄마 아빠가 모두 없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반 학생들 전체가 선생님을 비판하고 선생님이 예. 너무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생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알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방법이 너무 거칠고 학생에게 어떤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라면 예. 그 방법은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예전에는 보면 교육기관에서 정상가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정상이라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혼한 가정은 비정상이냐라는 또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늘 많이 그래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은 쓰는 용어 그리고 정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바라보는 시각, 문제가 있는 가정의 자녀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중학교 때는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예민해요. 맞아요. 그런 식인데 사실은 글 하나 말 하나에도 많은 상처를 받는데 저는 이제 이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업무에 바쁘다 보니 정작 아이들에게 관심이 덜하다는 또 지적도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크고 있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단독 면담도 있고요. 실제면 옛날에는 아주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가정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찾아오셔갖고 부모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물론 뭐 그런 게 그 당시에 촌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없어졌습니다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괜찮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와서 학부모와 얘기를 하고 아이 환경을 보면 1년 동안 그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런 부모님도 봤고 최근에도 어떤 선생님께서 반에 아이가 고아가 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미리 인지를 하시고 그렇죠. 도와줄 방법을 다 도와주시는 걸 제가 보고 찾아주시려고.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호정님께서 교직에 있다 명퇴하셨는데 담임 교사가 상황을 알아 여러 가지 지원 그럼요. 방법을 아마 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교사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손 들었어요. 네. 텔레비 있는 사람, 전화기 있는 사람은 손도 들었어요. 네.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예.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또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